빠숑의 세상 답사기. 안녕하세요, 빠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요.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전 이분을 볼 때마다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못 갖춘 것들을 대부분 다 갖췄습니다. 일단 잘생겼고요. 일단 몸매도 훌륭하고요. 그리고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또 일 처리할 때 있어서 이분처럼 깔끔하게 처리하신 분을 못 봤고요. 그리고 데이터도 정말 잘 다루시고요. 그리고 또 시장을 보는 눈도 있고, 아무튼 심지어는 권투도 잘해요. 아무튼 제가 닮고 따라하고 싶은 분들을 모두 갖추신 분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읽어볼게요. 현재는요 KN 프로퍼티스 대표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동산 전업 투자자인데 지금 이제 법인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고요. 그 전에는요 무려 KB 국민은행 아시죠? KB 자산운용 부동산 운용팀에서 일단은 KB 연구소 또 부동산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하신 적이 있고요. 실제 이제 그 부동산을 운영하셨습니다. 근데 저희처럼 아파트 이런 게 아니라 큰 건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운영 규모로 보면요. 억 단위가 아니라 조 단위로 운영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랑 좀 차원이 되게 시장을 보는 눈이 일단 다르시죠. 그래서 큰 위에 거시경제부터 밑에 있는 바닥경제까지 다 아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서로서는요. 일단은 책이 2권 나왔었는데 큰 책으로 일단 돈 버는 부동산에는 공식이 있다. 이것도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와서 굉장히 베스트셀러였었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요. 지금부터 부동산 투자해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제가 읽고요. 너무 좋아서 서평을 그날 바로 썼습니다. 제 블로그 참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가장 핫한 팟캐스트 방송이잖아요. 신과 함께 고정 출연하고 계십니다. 화요일 오전에 생방송이죠. 생방송으로 나가고 계십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3MC 분들이 보통 내공이 아니잖아요. 저도 2번 나가봤지만 보통 아닌데 그걸 다 받아주면서 여유 있게 진행하시는 그런 일단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좋아하는 기자 중에 한 명인 권순우 기자가 진행하는 발칙한 경제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정기적으로 고정으로 출연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 외에 또 다양한 칼럼 활동하고 계시고 강의도 많이 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이분은요. 또 개인 투자자이기도 하시고 법인 투자자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동산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을 모셨고요. 이 방송이 아마 설날 연휴 때 나갈 텐데 설날 선물로 가장 적합한 분이 아닐까 해서 제가 모셨습니다. 네, 시네케라 민경남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요즘 방송에 정말 많이 뵙는 것 같아요. 일단은 신과 함께해서 매주 뵙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른 방송 되게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뭐 본의 아니게 그 요번 주 책 나오고 나서 많은 곳에서 이제 뭐 출연 요청이 와가지고요. 사실 뭐 그나마 뭐 다 나가지는 않고 있고. 바쁘시니까. 줄이고 줄여 나가고 있는데도 좀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방송에 나가셔갖고요. 다른 곳에서는 어떤 거 주로 질문하시던가요? 아무래도 제가 사실 아파트가 주특기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 꼬마 빌딩이나 상가, 업무시설, 상가, 수익형 부동산 전문이다 보니까요. 좀 골고루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아파트도 잘하시잖아요. 뭐 개인 투자를 워낙 많이 하셨으니까. 뭐 혹자는 이제 적폐 세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적폐하니까 저도 갑자기 그냥 또 울컥합니다. 수 뭐라고 불리시죠? 근데 요즘은 또 그것들도요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여쭤볼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다양한 분야의 좀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여쭤보려고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습니다. 그것들 위주로 좀 제가 훅 그냥 막 질문 던질 테니까 있는 그대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궁금했던 게 그전에는 KB 자산운용 부동산 운영팀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이제 이 부동산 자산 운영팀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몰라요. 어떤 일을 하는 부서인가요? 아마 대부분이 그 펀드들 가입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뭐 은행이나 뭐 증권사 가서 뭐 주식형 펀드들 많이 하셨을 텐데. 그렇죠. 그거 이제 그쪽에서 판매를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자산운용사한테 그 돈이 가요. 그러면 이제 자산운용사의 부동산 펀드 매니저들이 그 돈을 가지고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부동산 펀드 매니저는 그 투자자들한테 자금을 받아서 네. 그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 주식 대신? 네네. 네, 그 부동산이 큰 거? 보통 그렇죠. 아무래도 뭐 1,000억 넘어가는 그런 오피스 빌딩이라든가 네네. 뭐 홈플러스나 롯데마트가 마스터리스 하고 있는 그런 예. 수익형 부동산. 아, 그런 것도 사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합니다. 아, 그건 홈플러스 이마트 그게 아니라 네. 그런 것도 그 건물을 사는 건물을 겁니다. 예, 임차를 이제 롯데마트나 홈플러스가 하는 거예요. 아, 예. 거기 월세 수익률이 꽤 괜찮은가요? 그런 마트 그런 거. 뭐 아무래도 그 신용도가 좋은 임차인이 뭐 장기로 이 마스터리스를 하니까요. 수익률은 높지는 않는데요. 아. 제가 맡았던 것 중에 제일 큰 자산이 네네. 금리가 3%대 초반이었는데 하루 이자가 5천만 원이었던 게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이요? 얼마나 대기업 연봉이 계속 나오는 거네. 야, 대단하다. 혹시 건물 이름 여쭤봐도 돼요? 이미 제가 숫자를 너무 자세히 말씀드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롯데가 가지고 있는 상업시설 중 굉장히 큰 것 중 하나였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백화점들 있잖아요. 예. 그게 그럼 백화점 게 아닌 것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백화점도요? 예, 저희도 실제로 그 백화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롯데백화점 본점은 롯데 거죠? 그럴 겁니다. 아마.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알만한 백화점 중에서도 임대가 있단 말씀이시죠? 예, 예. 아, 그거 신기하네. 네.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건물들 관리하실 때 그 상가들을 넣잖아요. 네. 테넌트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다 관리하셨던 건가요? 예, 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 이런 거. 다 했어요. 스타벅스랑 실제로 임대차 계약도 다 체결해봤고요. 예. 뭐 그들하고 고정 임대료 방식, 수수료 연동 방식 뭐 다 해봤습니다. 아, 그럼 고정 임대료 방식은 월세를 받는 거고, 네. 그 수수료 연동 방식은 매출의 몇 프로를 갖고 가는. 네, 네. 아, 어떤 게 더 수익률이 높나요? 그게 사실 건물주 입장에서는요. 예. 무조건 고정이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생각해보니까 저희 지금 제가 아시는 형님도 최근에 큰 이제 주상복합 건물을 개발하셨는데 스타벅스를 임대를 넣으셨어요. 네네. 근데 그 수수료 받는 걸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이 안 나와서 되게 걱정. 스타벅스도 매출이 안 나오는구나 그런 걱정을 하셨었거든요. 네. 아, 그래서 고정으로 가는 게 좋구나.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 건물주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건물주는요.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커피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나의 리스크를 쉐어하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건물주 보고. 아, 오히려 임차인이 건물주를 어떻게 보면은 뭐 나쁜 말로 이용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 항상 그 임차인과 테너트니까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항상 그 힘의 우위가 그렇죠. 바뀌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요. 이제 임차인이 굉장히 들어가고 싶어하면은 고정으로 해달라고 하고요. 네. 반대로 이제 임대인이 임차인을 원할 때는 이제 매출 연동으로 해줍니다. 아, 그게 또 힘의 우여관계에서 또 그렇게 따질 수가 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매출 연동으로 계약을 해도요. 그 밑단에다가 미니멈 개런티를 얼마 이상은 무조건 해야 된다. 특약. 예, 그렇게 좀 넣어주면은 조금 그래도 리스크를 좀 피할 수는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깨알 팁입니다. 형님 듣고 계십니까? 다음에 계약하실 때는 특약 넣으십시오. 그분이요, 하도 안 나온다고 자기가 매일 사먹고 있어. 손님들 다 걸로 가서 막 사먹이고 막.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상가 계획도 그런 또 팁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돼요. 정말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러면은 이제 일단 꼬마 빌딩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작지만 팁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럼 일반인들도 이런 것들을 투자할 수 있어요? 펀드 같은 거에 넣을 수 있는 건가요? 요새는 좀 나오기는 하는데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보통 한 2천억짜리 빌딩을 사면 담보대출 한 1,000억 받고 투자자 자금 1,000억 이렇게 해서 부동산 취득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한 200억, 300억 연기금들 해갖고 4-5개 정도로 해서 끝내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 우선협상권을 취득을 해가지고 매도인도 살 때 많은 경우에 그냥 하루에 계약금 없이요. 하루에 100% 자금이 다 나가요. 일단 자금이 있어야 되는. 이 자금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말은즉슨 누구 하나가 마음을 바꾸면요. 그렇죠. 이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한날 딱 보여서 그냥 한 번에 지불해버려야 되는데. 근데 연기금들 같은 경우는 뭐 그 전에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심의 올려서 심의가 통과되면 특별한 사정, 정말 심각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무조건 그 돈이 다 기표, 그러니까 돈을 다 쏴야 되거든요. 오히려 안 쏘면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은 사실 좀 오락가락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뭐 요새는 이제 공모형 이제 개인들을 위한 부동산 펀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뭐 사모펀드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있기는 한데 이제 또 문제는 제가 전자로 말씀드린 그 기관 투자자들을 상대로 하는 펀드들은 그냥 기관 투자 담당자하고 저희하고 직접 얘기를 해요. 뭐 몇 명 뭐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인원이. 그렇죠. 뭐 개인들이 들어갈 틈이 없겠네요. 네. 근데 이제 개인의 다수가 되면 결국 꼭 저희가 다 일일이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판매회사를 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 수많은 고객들을 응대하고 하다 보면은 그러네요. 당연히 판매회사로 수수료가 많이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투자자가 최종적으로 받아가는 배당 수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가뜩이나 지금 같은 저금리 시장에서는 워낙 수익률 자체가 타이트한데 그렇죠. 거기서 그런 판매 비용으로 수익률이 또 떨어져 버리면요. 더 수익률의 매력도는 떨어지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수익률이 한 몇 프로 정도 나와요? 보통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배당 수익률은요. 요즘 기준으로 그런 마스터리스하는 아까 말씀드린 뭐 신용도 높은 대기업이 마스터리스하는 것 같은 경우는 한 5% 중반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5% 중반이면 많이 나오네요. 그다음에 프라임 오피스 같은 경우는 한 6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확실히 금리보다는 훨씬 높고 지금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수익보다 훨씬 높네요. 개인들이 투자하는 것들보다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리츠 있잖아요. 그건 제가 안 물어볼 거라 미리 여쭤보는데 리츠는 투자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결국 이제 리츠랑 부동산 펀드랑 사실 거의 비슷한데요. 부동산 투자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싸고 가는 그 전망이 있고 임대료도 많이 올릴 수 있고 그래서 매력 차익도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혹시 저기 대표님도 투자하신 거 있어요? 리츠에다가?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럼 별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지금 판단했을 때. 그냥 여쭤봤습니다. 예, 그건 뭐 저희가 또 전문가는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민경련 대표님께서 이전에 KB에 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궁금했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뭐 커피를 마시거나 일하고 있는 건물들을 아마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좀 큰 자산운용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일 큰 데가 어디예요? 그런 부동산 자산운용사에서? 자산운용사 중에 제일 큰 데는 이지스? 자산운용이라는 데고요. 거기가 한 20조 정도 가까이 20조요? 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있었던 그 KB 자산운용도 뭐 탑 5 조금 넘어가는데요. 저희도 한 6조 정도 가지고 지금 6조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그건 상식적인 차원으로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에서 제일 비싼 건물이 뭐예요? 아마 글쎄요, 강남 그 GFC 있잖아요. 역삼역에 있는 거요. 제 생각에는 그거일 것 같습니다. 옛날에 스타타워라고 했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연면적이 그러니까 연면적, 바닥 면적, 지하까지 다 해서 그게 이제 거의 제일 뚱뚱한 건물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정상학교잖아요. 그게 이제 6만 5천 평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63 빌딩이 4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 큰 거죠. 6만 5천이면.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평당가를 글쎄 제가 봤을 때는 평당 3천만 원이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도 이제 2조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일단 조 단위가 넘는 게 있구나. 롯데 월드타워랑 비교하면 어때요? 롯데 월드타워가 더 큽니다. 이게 더 커졌겠죠? 그리고 이번에 저기 GBC 삼성동 하면 그게 더 크다며요. 더 클 겁니다. 점점 그건 진짜 몇 조, 10조가 될 수도 있겠네요. 10조까지는 안 돼.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한 연면적을 그게 아마 롯데타워가 제 기억에 정확하지 않은데 아마 12만 평 정도 됐던 걸 아니까요. 그러니까 GFC 한 2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역삼역에 있는 그 네모 반듯한 큰 건물 그 말씀드리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제 예전에 이제 제 아오움이라고 제 클라이언트가 있었는데 다른 건물에서는 한 6개 층인가 7개 층을 쓰다가 그걸로 이사 간 거예요. 근데 한 개 층을 쓴다는 거에서 왜 이렇게 축소해서 같이 탔더니 한 층이 일반 건물 한 층이 아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했던 거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뭐 또 여담인데 그렇게 옆으로 뚱뚱하면요. 그 되게 유리한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한 10,000평 정도 되는 건물에 이제 전용 면적은 한 300평 되는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빠숑님께서 한
500평이 필요한 기업 오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10,000평짜리 건물에 들어가면 2개 층을 쓰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GFC에 들어가면 1개 층을 쓰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아무래도 한눈에 임직원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위아래로 승강기 타고 다닐 필요도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이 크면 잘라주면 되고요. 그렇죠. 건물이 작으면 그걸 또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맞아요. 아무래도 옆으로 뚱뚱할수록 그러네요. 예, 그 규모의 경쟁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 빌딩 근무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출퇴근 시간이랑 점심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어. 그다음에 그 한 층 올라가는 거 진짜 걸어가도 되는데 이게 한 층 올라가기가 엘리베이터만 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때. 근데 같은 층에 다 있으면 업무 보기가 그러니까 다른 부서랑 호흡하기가 되게 쉽죠.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건물이 길어지면 이제 높아지면 이제 뷰가 좋아지는 그런 효과는 있는데요. 네네. 반면에 이제 승강기가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전용 면적도 떨어지는 거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용하는 로드도 걸리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꼭 그렇게 막 높아지는 게 장점만은 아닙니다. 그럼 이게 옆으로 뚱뚱한 게 더 오피스 측면에서는 더 비쌀 수도 있겠네요. 건물이. 네.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거 혹시 빌딩 사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라고요. 수요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알겠습니다. 지금 다양한 이제 그런 이제 대외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일단 블로그 제일 많이 하시죠? 네. 블로그 제목이 뭡니까? 네, 부동산 전업 투자자의 부동산 투자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게 검색하시면요, 있고 일단 시네케라로 검색하셔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후 신청해 놓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촌철살인이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좋은 게 뭐냐면요, 데이터를 굉장히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또 좋은 기사가 있으면 그걸 꼭 갖고 오셔갖고요, 꼭 브리핑을 해주세요. 정말 저도 많이 참고하고 있는 블로그니까요. 꼭 이후 신청하셔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이런 큰 빌딩뿐만이 아니라 디테일한 아파트나 상가 같은 경우가 많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좀 간단한 질문부터, 워밍업 질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네. 집 구매해야 됩니까? 지금 집값이 막 빠진다 그러는데 지금 뭐 과잉 공급에다가 지금 뭐 헬리오시티 입주 안 돼서 난리라고 하고 집값 빠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전업 투자를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꿈이 정말 시장을 예측해보고 시장을 제 손 안에 올려놔보자 이런 꿈을 좀 가졌었는데요. 사실 그건 해보니까 그건 이제 금방 포기를 했고요. 네. 결국 시장을 예측하는 게 불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결국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아니 그럼 시네칼레님도 전망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럼 일반인들은 아예 전혀 불가능한 거네. 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예 거시나 그런 전망을 아예 안 보고 그냥 개별 뭐 기업이나 개별 부동산에만 포커싱해서 그냥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부동산 진짜 부자들은요, 그러니까 이런 강의 안 하고 칼럼 안 쓰고 그냥 부동산 투자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시를 안 보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냥 다 떠나서 싸게 사서 안전마진만 취득하면 시장이 어떻게 되든 잃지 않거든요. 경매도 하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싸게 사는 게 중요해서 맞아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 이제 다시 원 질문으로 돌아가서 저한테 이제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라고 물어보면요. 저는 역으로 이제 여쭤봐요. 이제 질문하신 분께서 집을 보유를 하면 이제 매년 몇 프로가 올라갈 것 같냐 여쭤봐요. 그래서 뭐 최근 제가 마지막으로 계산한 건 대충 한 2.6% 되는데 2.6% 뭐 이상 올라갈 것 같습니다. 뭐 3% 5% 올라갈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 질문을 하고 뭐 떨어질 것 같습니다. 뭐 1% 올라갈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분한테는 그냥 전월세로 계시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그럼 이제 2.6% 올라간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제가 또 다음 질문을 해요. 그러면 뭐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기타 투자를 통해서 뭐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매년 내시냐. 그래서 만약에 예스라고 하면은 역시 전월세 사시라고 해요. 그렇죠. 부동산 투자할 필요가 없지. 할 필요가 없죠. 두 자릿수 순수 경쟁률이 있으면.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제가 부동산 집을 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요. 저 지난번에 신과 함께 나왔던 그 전업 투자자 있었잖아요. 정채진이랑. 그때 이제 신가과 모임에서 이제 만났었는데, 정말 그냥 반듯하게 생겼던 그냥 청년이 있을 텐데, 그분 같은 경우는 뭐 1,000억을 넘게 벌었다고 하니까, 뭐 자가 살 필요 없죠. 뭐 그냥 좋은 거 월세 살아도 됐지 뭐. 계속 조세 자진 나올 때마다. 그렇죠. 뭐 개인적으로 좀 친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뭐 아파트에 이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 빼고는
집 사는 게 유리하다. 예. 확률이 높다. 예.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아마 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반론을 담으실 거예요. 아니 지금 두 자릿수 수익률 해놓고 이쪽에서 이제 2.6%라 그러면은 만약에 5% 7% 올라가면 네. 뭐냐 이렇게 질문하실 텐데 여기서 이제 간과하신 게 레버리지 효과예요. 만약에 갭 투자를 하면요, 이게 5%가 오르면은 네네. 뭐 예를 들어 뭐 그러니까 50% 전세 끼고 메인만 해도 5% 올라가면 그게 수익률은 10%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한참 뭐 제가 갭 투자 많이 했던 뭐 14, 15, 16 이런 연도 이럴 때는 네네. 뭐 80%, 90% 이렇게 갭으로 그러니까 전세에 끼고 살 수가 있었잖아요. 자기 돈 10%, 20%만 가지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20% 그러니까 전세 80%를 가지고 취득을 해서 집값이 5%가 오르면요. 네네. 그러면은 4분의 20% 정도는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 에쿼티 자기 자본 수익률은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일단 레버리지를 좀 이쪽 금융권보다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요. 전세 제도라는 게 있으니까요. 뭐 지금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지만 대출을 이용하면 더 그렇고 대출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지금 다른 투자 상품은 없는 거죠.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래서 일단은 시네케라 민경래 대표님께서는 일단 집은 구매하는 게 맞고 투자 상품으로도 굉장히 다른 상품에 비해서는 좀 안전하고 좀 방법이 쉽다. 그렇게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첨언을 하면 그 무주택자가 1주택 되는 건요. 그건 투자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생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존의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하나 취득을 하고 그 다음부터가 투자지. 그 전에는 사실 투자라고 명명하기조차도 조금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일단 그럼 내 집 사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게 일단 어떻게 보면 투자의 첫걸음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요 집을 사는 것들을 주저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장이 그럴 텐데 자꾸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집값이 막 하락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어저께도 그런 질문하시는데 집값이 좀 빠졌는 것들을 기다렸다가 사면 어떨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최근에 되게 많아졌어요. 빠질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어요? 뭐 일단은 그러면 저는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그거는 이제 점술가를 찾아가십시오. 이제 그런 말씀 드려요. 혹시 점술가 찾아가 보신 적 있으세요? 있습니다. 몇 번 진짜?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퇴사할 때 그래요, 점술가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해봤겠습니까? 그렇지, 그 좋은 직장, 진짜 연봉도 빵빵했을 텐데. 근데 이제 한 분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당신이 하려는 뭐 묻지도 않으셨는데 제가 저에 대해 자세히 묻지도 않으시고 당신이 지금 하려는 게 뭐 장치 산업도 아니고 제조업도 아니고 직원을 많이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무실하고 종이하고 펜만 있으면 되는 일 하는 거 아니냐. 뭘 망설이냐. 점술가 그분이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되게 짧고 명쾌하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분들 보면 이걸 확률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를 해보잖아요. 근데 보통 대부분은 회사 그만둘까요 이러면은 보수적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만 되게 그렇게 특이하게 말씀하셨었어요. 끝나고 그분 좀 전화를 잘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씀해주신 분은 처음 봤네요. 역수가 분 중에서. 야, 그랬구나. 그래서 나오신 거예요? 아니 뭐 꼭 그분 말씀을 듣고 나왔다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런 역술가의 영역인데 거기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집값 떨어지는 것들을 기다려서 사면 어떨까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제가 일할 때 이제 저희가 부동산 운용 본부에 부동산 투자팀, 운용팀, 그다음에 이제 NPL 팀, 뭐 부실채권 팀이 있었어요. 이제 그 팀 친구 뭐 같은 본부 내니까 되게 친하게 잘 지냈는데 거기들이 이제 그 경매 시장을 볼 때 낙찰가율을 이제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한 마이너스 그 시세 대비 5% 이내에서 낙찰이 되고 그럼 뭐 한 95% 정도 경영가에 5% 할인돼서 그럼 상가는 10% 할인돼서 보통 낙찰되는 걸로 그걸 이제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삼아요. 거의 그럼 뭐 진짜 금매 가격보다도 더 높네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단 생각하셔야 되는 게 5% 10% 이상 떨어지면 다 사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 다. 예를 들어 뭐 요새 뭐 핫한 리더스원이나 서초구 개포파 이런 거 보세요. 뭐 15% 이상 낮아지니까 막 왕창 달려들잖아요. 그렇죠. 시세 대비 주변 시세 대비 낮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싸게 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뭐 20% 30% 떨어지면 내가 살래 이러는데 그 앞에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미 지금도 계속 째려보고 있는 사람이 뭐 제 주변만 해도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같이 입지가 좋고 수요가 많은 데들은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고 너무 부족해요. 예, 가격도 싸지 않다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러네요. 싸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많다. 네. 그리고 생각보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네. 재무 상태가 너무나 탄탄하기 때문에요. 그 재무 상태가 탄탄한 것들을 어떻게 증명해 주실 수 있어요? 뭐 최근에 제가 이제 제 책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네네. 친구들하고 이제 등본을 한 80개를 떼봤어요. 실제로? 네. 어떤 단지요? 그냥 뭐 랜덤으로 뭐 아시아 선수촌, 올림픽 선수촌, 좀 센 데들. 반포차, 그러니까 다들 이제 희망의 아파트들을 그렇죠. 강남권에 떼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평균가가 한 23억 나왔는데 23억. 예. 대출금이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보통 한 40%? 아닙니다. 7.5% 나왔습니다. 7.5%요? 네, 1.6억 나왔어요. 그럼 아주 예전에 딱 뒤쳐봤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시작 오르기 전에? 반년 전 정도 됩니다. 진짜요? 네. 그러면 나머지 현찰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현찰이거나 전세 보증금인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23억에 7%면 대충 얼마만큼? 1.6억 정도. 그럼 대출을 안 받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요. 소유자 평균 연령이 57세였어요. 57세. 네. 이분들 그러니까 대출 받기 싫어하시는 나이죠. 받을 수도 없어요, 사실. 그분들이 어떻게 막 40% 대출 받아가지고 그렇죠. 집을 사시겠어요. 네, 저희 좀 30대, 40대나 대출 받는 거지. 맞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아파트 소유자의 현 상황이거든요. 지금 50대 분들이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구성비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심지어 상가는요, 60대가 많아요. 상가는 그렇겠죠. 또 고정 수입이 또 있어야 되시는 분들이 많이 은퇴하신 다음에. 그리고 상가는요, 레버리지 많이 쓸 것 같잖아요. 그건 최소한 50% 이상 받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적습니다. 그래요? 예. 뭐 15 넘기기 힘들어요. 상가를요? 네. 그러면 거의 월세 다 구한다는 얘기네? 다 자기 건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보통 젊은 분들은 대부분 다 거의 대출을 풀로 끼서 사잖아요. 오피스텔든 뭐든. 나이 드신 분들은 상가는 60대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이것도 15% 미만. 제가 놀라운 수치인데요. 지금 컴퓨터 갖고 왔는데요. 이따가 뭐 방배동, 신금호, 대치동, 개포동, 잠실 제가 여러 개 뗀 거 있는데요. 그 로데이터 다 보여드릴게요. 상가도 우리가 등기부등본 뛸 수 있어요? 그럼요. 그걸 확인하셨구나. 네. 그럼 이건 실제 데이터가 많네요. 네.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뭐 겨우 뭐 80개 떼가지고 뭐 그 너무 모수가 작다 이렇게 비판할 분들도 있었는데 실제로 모 기자님도 제가 블로그에 쓴 글 보고 확인을 하셨고요. 한국경제 전영진 아니에요? 그분이 그 데이터 작업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기자입니다. 그분도 아마 투자로 성공을 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분 왜 투자 안 하나 모르겠어. 그렇게 부동산을 완전히 진짜 로데이터를 다 보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그런 기자 처음 봤어. 야, 그러니까 존경하는 기자입니다, 제가. 네. 그래서 실제로 떼보면 그래요. 이게 제가 16년에 뗐을 때는 12.7% 나왔었거든요. 12.7%요? 야, 믿을 수가 없는 수치인데. 맞아요, 이거? 맞습니다. 이따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그럼 일단은 자금이 많네요,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못 살 뿐이지 우리가 안 사더라도 살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제 주변에 이제 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100억 넘는 사람도 한 33명 가까이 되는데요. 네네. 그 우리나라는 이제 좀 약간 돈이 많은 사람들을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시선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부동산 하면은 그냥 욕을 먹어요. 부동산이라고 말하면 일단 한 반 정도 분들은 이제 적폐야 그냥. 그래서 그런 분들이요. 티를 안 내고 다니시고요. 그렇죠. 절대 얘기 안 해요. 맞아요. 돈도 해외 가서나 쓰시고요. 티가 안 나요. 현찰 쓰죠. 맞아요. 야, 그럼 대곡자 상가가 33명이면 이분 것만 모아도 3천억이 넘어. 이 정도면 자산운용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구나. 대표님께서. 알겠습니다. 야, 그 대출 수치는 놀라웠어요. 주택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만 못 받는 거였었네요. 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요새 지금 가계부채 1,500조 넘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죠. 지금 국민연금이 늘어난 거 사람들이 말씀 안 하시잖아요. 국민연금이 지금 650조 가까이 돼요. 650조. 그거 다 우리 국민들의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 빼면
얼마죠? 850조 정도잖아요. 벌써 그것만 해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이게 증가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산이. 네. 그러니까 상세가 되는 것들인데. 네. 그러네요.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폭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절대 얘기 안 하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빠숑의 세상 답사기. 그리고 지금 그 책을 보니까 자동차 등록 현황에 대해서도 좀 언급해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일단은 등록 대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좀 자산이 증가하게 되는 뭐 그런 수치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차가 이제 세대가 신규 등록이 되면요. 네네. 한 대는 외제차예요. 그렇죠. 네. 길거리 보면 지금 벤츠, BMW, 뭐 복스바겐 너무 많고. 엄청 많잖아요. 주말에 뭐 삼성동 현대백화점이나 뭐 압구정 갤러리아 현대백화점, 도심에 있는 백화점들 가보세요. 그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막 2중, 3중으로 완전히 막 그렇죠. 정말 뭐 미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비싼 차가 랜드로버잖아요. 벤츠급인데 랜드로버가 요즘 거의 막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예, 그게 사실 1억 넘거든요. 그렇죠. 벤츠급이잖아요, 이게. 올라서 그렇지게. 벤츠만 비싼 게 아니거든. 그러네요. 와, 그럼 일단 돈들이 있는 거네요. 엄청 많습니다. 정말 상상 초월 많습니다. 일단 외국자 증가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일단 자금도 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한 예로 이제 그 백화점에 가면 그 명품 시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롤렉스나 그 위에 급들이요. 그렇죠. 그 매장 가보시면요. 실물을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아예 시계가. 그렇죠, 그렇죠. 예, 뭐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구나. 그럼 일단은 어차피 그런 분들이 대기 수요층으로 기다리고 있는 이상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으로 조종기가 온다도 가격은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주장이신 거죠? 뭐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빨리 사는 게 좋겠네요. 가능한 한. 네. 그러면 언제 사야 됩니까, 정확히? 그냥 제 생각에는 본인이 준비돼 있을 때. 네네. 그 준비라는 거는 준비라는 말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왜냐면 그것도 사람들이 판단해 주길 바래요. 어떤 게 준비가 된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많아요. 어떻게 그걸 판단할 수 있나요? 제가 준비가 됐다는 것들을. 저라면은 그 재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냥 집을 취득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재무 상태표를 자기의 재무 상태표를 이제 그려보는 거죠. 그렇죠. 뭐 자산이 얼마나 있고 부채는 얼마나 있고 그래서 내 순자산은 얼마가 있는지 계산을 해본 다음에 희망하는 부동산, 뭐 희망하는 아파트를 딱 취득을 했을 때 그 내 재무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인데요. 자기 자본 비율. 그러니까 총 자산 대비 내 돈 비율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뭐 손익계산서랑 현금 흐름표를 봐서, 뭐 소위 말하는 요새 뭐 DTI, DSR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버는 수입 가지고 가처분 소득 가지고 얼마나 이 대출 원리금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거를 계산을 해봐가지고요. 안정적이면 취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 집값,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그러니까 폭등됐을 때 리스크도 해지를 하고, 그 말은즉슨 뭐 물가가 상승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 대한 거를 실물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해칭도 하고, 그렇게 안정적으로 가는 거죠. 네. 혹시 블로그에 이 재무제산 상태표 이거 혹시 양식이 있어요?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없으면은 제가 만들어서 올려놓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이 올라갈 때쯤에 시네켈라님한테 블로그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시네켈라님 블로그 들어가셔서 양식 다운받아서 이거 공개도 되는 양식이죠? 그럼요. 왜냐하면은 엑셀의 신이세요, 이분이. 워낙 이런 단위까지 맞춰보시는 분이라서 아마 그게 있으면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 자본 비율 넣고 구입하고 싶은 아파트 매매가 넣고 그래서 좀 구성해서 이 정도면 가능하다라는 시뮬레이션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거 다 그렇게 해보시면 더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꼭 받아서 링크를 거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 취해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재밌고 일단은 이제 대출, 보증금, 자기 자본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뭐 투자하든지 실거주 집을 마련할 때도 굉장히 주요할 텐데
사람마다 이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좀 다르긴 하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한 어느 정도 받으라고 제언해 주시는 게 있나요? 아, 이제 그게 이제 연령과 네네. 그분의 그 직업 안정도에 따라 사실 너무나 달라서 그렇죠. 이제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건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 뭐 30대이고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고 네. 거기서 현금을 계속 나온다고 하면요. 네. 1금융권에서 대출을 최대한 받는 거는 네. 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지금은 40%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데 그 정도면은 글쎄요. 그게 얼마나 위험할까 싶습니다. 40%면 안 위험할 것 같은데. 지금 40%까지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도 40%까지 받을 수 있으면 그분은 다른 데 대출이 없다는 분이잖아요. 그 DSR 따졌을 때. 그러네요. 그럼 40%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지침을 주셨고요. 저는 더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희 막 70%, 80%까지도 받아봤잖아요. 많이 받아봤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네. 근데 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전 뭐 문제가 됐던 분 한 번도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경매 같은 경우는 뭐 80%, 90% 나왔었으니까 상가 같은 경우는 90 나왔었습니다. 상가는 90%까지 나왔죠. 네. 그러네요. 경매도 하시죠? 예, 그럼요. 그럼 경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뭐 당연히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요. 네네. 당연히 적극 권해요. 그러시구나. 근데 제가 작년에 경매 딱 2개 들어갔고요. 네네. 재작년에도 경매 딱 2개 들어갔어요. 어떤 보도 상가 들어가세요? 아니면 상가 들어가는데요. 예. 근데 그게 많은 바를 시사를 하는데요. 네네. 다 떨어졌습니다. 그 4개 다. 아니, 수치적으로는 굉장히 감각이 있을 텐데 그 낙찰가 못 맞추신 거잖아요. 근데 되게 근접 되게 근접했어요. 이게 금액이 커지면요. 네네. 선수들만 덤비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그 차이가 굉장히 막 1%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다 끝자리에서 떨어지는 것이구나. 어쨌든 다 떨어졌는데요. 네네. 2개밖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물건이 2개밖에 없었어요. 그 말은즉슨 경매만 바라보다가는 투자를 못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지금 2년 동안 못 하셨으니까 낙찰을 못 받았으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경매라는 스킬과 일반 매매라는 걸 저는 이제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그 물건 분석해서 이제 복잡한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거 안 해요. 어려운 권리 분석 안 한다. 안 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변호사, 법조인들 진짜 많거든요. 그렇겠죠. 하다못해 뭐 친형도 변호사고, 그렇죠. 또 같이 이제 업무할 때 일했던 사람들 너무 많은데 그렇게 뭐 세무사회계사도 많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걸 안 다뤄요. 네네. 왜냐하면은 그거는 제 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분들 보면은 뭐 법대를 나왔다든가 뭔가 법률 지식이 많이 갖춰진 상태에서 권리 분석 막 수업을 듣고 해가지고 그런 특수 물건을 다루겠다. 수업료가 500만 원 이래. 그래요? 특수 물건 같은 경우 그래. 근데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뭐 백그라운드가 갖춰진 분들은 뭐 그렇게 배워서 수익을 확 그런 정말 싸게 사는 물건을 도전해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일반인들이 그렇게 막 경매하고 막 권리 분석만 쫓아다니고 이런 거 보면은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권리 분석을 하더라도 쉬운 것들만 해도 충분히 수익 난다. 그러니까 저는 딱 그 숫자로 계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만 보고 있습니다. 진짜 굉장히 이게 단순하고 당연한 말인데 되게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지금 경매는 일단 추천해 주셨어요. 근데 경매는 추천하시는데 이거는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추천해 주신 것들이지 경매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2010년도 그때부터 2012년도 사이가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았어, 수도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 매매로 집들을 안 사. 근데 경매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경매로만 올인했었거든요. 그때 그랬었는데 2013년도 이후로 일반 매매로 확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을 다 알고 있으면은 이게 불황기든 화랑기든 다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같은 시기라도 경매로 사서 좋은 게 있고 일반 매매로 살 수 있어서 좋은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좀 좋은 팁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려운 거 안 한다. 이게 정말. 왜냐하면 사람들이 경매하면 다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려운 걸 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그런 거잖아요. 간단한 논리인데 그냥 쉬운 것만 하면 되는데 그냥 뭐 10% 5%만 낮아도 그냥 땡큐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희 예전에 말한 뭐
100뛰기, 500뛰기, 1000뛰기라도 간단한 거 하면 그냥 그걸로 경험 쌓고 네. 조금 더 노력해보고 이런 것들이 하면 되는데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1분 마치고요. 쉬었다가 2분 좀 할게요. 네. 집은 결국은 사야 되잖아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입지일 것 같은데 네. 어디에 사야 되나요? 뭐 사실 입지 전문가께서 네. 제게 그런 질문을 하시니까 조금 제가 좀 오늘은 저는 사회자입니다. 예. 저 부동산 아무것도 몰라요. 예, 조금 제가 좀 눈을 쳐다보고 제가 말씀을 못 하겠는데요. 네. 저는 그냥 잘 아는 지역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잘 아는 지역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떤 지역이 좀 잘 아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오랫동안 살아왔던 곳이라던가, 예, 아니면은 뭐 직장 근처라던가, 직장 근처, 네, 그런 데들이 아무래도 이제 더 친숙하고 그 변화도 잘 알 수 있고, 예, 분위기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예, 그렇죠. 주변에 공급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머릿속에 이미 들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광고도 늘 나오고 뭐 예. 공사 현장도 보고 있고 예, 프랜카드도 보고 그러네요. 맞네요. 예. 그게 이제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지역 비교를 한다면은 저는 그걸 숫자로 들어가요. 숫자. 예. 네. 그러니까 전세가율. 전세가율. 예. 네. 전세가율이 높다던가. 네. 아니면 전세가 아니고 그걸 이제 월세로 받았을 때 네. 결국 수익률이겠죠. 아, 월세 수익률. 예. 그게 높은 지역이 이제 그 보유 가치 대비 사용 가치가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아무래도 전세가율이 밀어서 매매가를 올릴 가능성이 높은 거겠죠. 전세가율 데이터는 어디서 보세요? 그냥 노가다 합니다. 노가다? 그냥 매매가 실거래가 실거래가로 다 엑셀에 쳐보면서 그냥 국토교통 실거래가로. 예. 이게 다 노가다 작업이시구나. 근데 이 관심 지역이 전국이 아니고서 네. 특정 지역이고 특정 단지를 찍어놓으면은 왜 올라올 때마다 하면 되니까 네. 그렇겠네요. 네. 그 월세 수익률도 그 월세가 기록이 되니까 네. 그걸로 따지신다. 네. 그러네요. 그거 가지고 이제 사례가 없으면 이제 전환율. 전환율이 뭐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보증금을 네. 이제 월세로 돌렸을 때 보통 뭐 요새는 뭐 한 3.5에서 5.5 정도 하는 건데요. 네네. 예, 그거 이제 그 숫자들 엑셀에 이렇게 입력해보고 네네. 계산해보고 바꿔갖고 제가 생각하는 적절한 이제 월세가를 찾아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봐서 전세가율이나 수익률이 높은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네. 본다는 말씀하셨고요. 네. 또 있나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정부에서 이제 다주택자를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거의 최근 2년 동안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보면 제 주변에도 다주택자 중에 채수를 늘리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저 지방에 평소 때 보지도 않던 밑에 지역 가서 막 지금 찾고 있잖아요, 투자자들이. 그래서 저는 지금 막 말리고 있는데. 평생 안 갈 지역들 싸다는 이유만으로 막 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리고 싶은데 아무튼 그런 지역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맞는데요. 그쵸 이제 다주택자들이 주택 개수를 줄이고 똘똘한 한두 채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뭘 남길지는 너무나 뭐 명약관하잖아요. 그러니까 남기는 주택들이 좋은 거죠. 그렇죠.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 뭐 반포 아파트 뭐 양도 차익 10억 차익 나인 게 있고 저기 지방에 뭐 양도 차익 뭐 1억 남긴 거나 이렇게 두 채 갖고 계신다고 해볼게요. 네네. 그러면은 뭘 팔지는 너무 뻔하잖아요. 뭘 파나요? 당연히 뭐 일단 그 양도세가 뭐 지방이니까 뭐 그 지방 주택을 팔면 중과도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양도세도 많이 안 나오고. 그렇죠. 예, 세금도 이제 1주택이면 종부세만 해도 훅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당연히 양도 차익이 많이 나지 않은 지방 주택을 매도를 할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대부분 이제 좀 초보 분들이 많으셔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집이 두 채 있는데 하나는 반포동에 있는 시세 차익이 10억짜리고 하나는 지방이 1억짜리면 그 지방이 만약에 비규제 지역이면은 양도 중과가 안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팔아도 세금 조금 내고 끝나는데 서울 걸 팔게 되면 일단은 가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몇 프로 정도 한 60% 정도 되는 건가요? 뭐 그 최고 세율은 68%까지 올라갈 텐데요. 근데 이제 그게 누진과세니까 실제 유효 세율은 40까지는 안 넘을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뭐 엄청난 그쵸. 금액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세금을 많이 내는 측면에서 그렇고 만약에 그러면 지방 걸 판 다음에 그게 한 채만 남은 것들이면 나중에 팔더라도 세금은 그만큼 안 내는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그런 분들이 이제 한 채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스탑입니다. 스탑. 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지도 팔지도 않아요. 그러면 매물이 없어지는 매물이 잠긴다고 잠겨버리는 거예요. 임사 등록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뭐 임사 등록까지 아니더라도 그냥 뭐 그런 강남의 고가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냥 아예 무관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좀 이사를 가서 좀 가고 싶어하는 단지들이 매물이 잠기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사고 싶은 사람은 계속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 뭐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된 분들, 뭐 코인으로 부자가 된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계속 진입을 하고 싶은데 이제 팔 사람들이 안 나타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 상태가 너무나 탄탄하거든요. 나오는 물건이 거의 뭐 그 상속 분쟁. 이런 상속 분쟁. 예. 아니면은 뭐 사업 이제 디폴트 나가지고 뭐 그런 경우도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정말 사기 어려운 시장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러네요. 그러면은 결국은 잘 아는 지역에 전세가율 수익이 높은 지역을 사야 되는데 지금 미리 전망을 해주셨는데 지금의 제도 상태라고 하면은 매물이 좀 잠길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조금 경쟁력이 떨어진 지역에 매물이 좀 생길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강남 3구에 아파트가 32만 호 정도 돼요. 그 중에 신축 10년 안 된 아파트가 대충 20%예요. 그럼 6만 4천 호예요. 근데 연봉이 1억이 넘는 근로소득자가 77만 명이에요. 77만 명. 70만 명 정도 되는데 뭐 그러면은 뭐 그 얘기 하실 거예요. 연봉 1억 가지고 어떻게 강남 아파트를 사냐. 20억짜리 어떻게 사냐. 근데 그 다음 얘기는요. 일단 저거는 근로소득자예요. 사업소득자 제외고요. 그 다음에 현금만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28만 명이에요. 28만 명. 현금만. 끝났잖아요, 벌써. 이게 저기 한국 그 국민은행 부자보고서에 나오는 K명부소 부자보고서에 나오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일단 수요가 빠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좀 이 지역을 조금만 이제 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럼 임경래 대표님께서 관심 있게 보는 지역들 있잖아요. 어디까지인가요, 그럼? 보니까 이게 싼 지역들은 아예 안 보실 것 같고. 저는 사실 강남구하고 서초구만 보고 있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저도 이 책을 쓰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면적이 프랑스 파리의 면적보다 크더라고요. 좀 파리를 안 가봤는데 그렇게 작아요, 거기가 이렇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가봤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뭐 파리 시내를 투자를 합니다 하면은 넓은 지역을 투자하시네요 이럴 거잖아요. 근데 강남 3구를 투자하면은 뭐 그거밖에 안 하시냐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큰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메트로폴리탄 서울. 그러네요. 이게 큰 거네요. 인구 1,000만 명이 사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굳이 제가 뭐 먼 지역까지 갈 필요도 없는 거죠. 그 제가 투자할 때 보통 한 7번에서 10번 정도는 현장을 방문하고 나서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 보유하는 건 더 힘들잖아요. 매수가 제일 쉽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게 보유고 제일 어려운 거 파는 건데 이제 보유할 때도 왔다 갔다 할 일이 많거든요. 뭐 물리적으로 뭐 고장이 나갔고 그것 때문에 그 엔지니어들 불러서 뭐 할 때도 있고 중개사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자주 다니거나 저와 이제 접근성이 가까운데 제가 잘 아는 지역 이제 투자 대상으로 삼은 거죠. 근데 이제 강남 서초구는 이제 좋은 곳들을 다 아는데 문제는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싸서 이게 뭐 대출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활용해도 못 들으실 분들이 훨씬 많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두 지역 빼고 그 다음 보는 적은 어디세요? 그 다음은 근데 이제 꼭 대상을 아파트가 아니라 이제 다세대로 넘어가면은 가격이 뭐 평당가가 요새는 이제 반 이하니까요.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강남 서초에도 그럼 다세대, 송파까지 하면은 다세대. 아직도 1억 미만의 갭으로 살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강남 3구의 다세대 같은 경우는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투자가 괜찮다. 보시는 건가요? 저도 이제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좀 난이도가 있어요, 다세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 떠나서 그냥 싸게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모든 걸 다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일단 아파트가 아니라 다세대 빌라도 일단 투자 상품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아, 이거 재밌는데? 네. 알겠습니다. 요 얘기를 2부부터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예, 2부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시용의 세상 답사기.